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속 시원히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는 IFS 카톡. 오늘은 경제 문제, 특히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형태 조지 워싱턴대 개건 교수 겸 미국 글로벌 금융혁신연구원 원장이신 김 박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채 문제를 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시적으로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네. 경제 성장도 올해는 3%를 넘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암초처럼 부채 문제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의 부채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부채는 크게 나누어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계 부채입니다. 네. GDP 대비 약 95%.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GDP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 성장 정도를 고려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경제 운영이나 경제 성장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GDP의 95%라면 그래도 우리가 GDP가 성장하면 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경제가 성장하고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많은 일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부채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보다 많이 늘어나는 또는 빨리 늘어나는 그것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채는 큰 부담이 되죠. 악성 부채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부채 갚는 거 이외에도 네. 우리가 생활비도 필요하고 뭐 학자금도 필요하고 많은데 필요한데, 대부분 받은 소득을 전부 부채를 갚는 데 써버리면 아무런 생활비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에 근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봐도. 김 박사께서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계신데, 미국의 그 가계 부채나 이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계 부채가 크다는 것은 한국과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한국만큼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네. 비슷하긴 합니다만 미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히 그 구성 요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가계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도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기 그 아들, 딸, 네. 그다음에 학들의 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가계비출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미국은 현실적으로 학자금 대출 부분이 더 이제 네.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계획을 해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 미국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계 부채가 기업 부채에 비해서 심각한 이유는, 기업이 부실화되고 잘못되면 사실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예. M&A도 할 수 있고 기업을 쪼갤 수도 있고, 안 되면 파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를 파산시키고 가계를 M&A 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학자금 부채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채죠. 근데 지금 미국 연방 자산을 보면 연방 금융 자산의 51%가 학자금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큰 금융 자산이 미수 세금을 아직 못 받은 거.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금융자산은 한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다음번 금융위기는 온다면 학자금 부채에서 온다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사이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걸로 보고요. 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보수 진보,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특히 학생들을 빚지워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뿌리 있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 부채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예. 미국도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전에는 은행이 주로 대출을 해주고 학자금 예. 대출을 정부는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쪽에 이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식에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학생한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부모한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보증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제 뭐 은행에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주로 대출을 해주고 해주는,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이제 정부의 공공기관이니까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문제가 왜 지금 요사에 보면 뭐 계획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이런 문제가 출발된 겁니까? 그 문제가 물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이 부실화되면 정부 재정이 부실화될 테니 다음번 경제 위기의 근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이제 실증 분석의 결과 최근 들어와서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창업을 하는 비율이 급속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신용 유의자나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을 찾는 학생들이 비중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 또는 좀 황당하지만 한번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질러보는 황당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위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위기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자금 부채 위주의 대출금 중심의 학자금 제도는 좀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급속히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학생들 졸업해서 취직해서 학자금 다리 상환을 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창조적인 이런 산업이 발전이 안 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뭐 약간 그 대출 상환을 못 하더라도 뭔가 하고 뚫고 나가봐라. 좀 그런 취지로 지금 바꿔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핵심은 그런 방향인데요. 일단 부채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고, 부채라는 것에는 이자가 있고 원리금 상환이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와서 내가 직장을 못 구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득이 떨어진다거나, 그래도 부채가 있으면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제가 흔히 쓰는 용어로 빡빡하고 깐깐한 아주 계약이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 시기에 특히 젊은이들이 사회 초년병 시절에 부채를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라고 부채를, 물론 학자금은 유예를 해주는, 연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학생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채의 어떤 대상 범위를 늘린다든지 보증을 늘린다든지 하는 어떤 단편적인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부채라고 하는 틀을 과감히 개혁하는, 부채를 재정의하는, 부채의 틀을 넘어서는 학자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학자금으로 등록금을 대출해 줄 테니 나중에 의무적으로 부채로서 돈을 갚는 것은 필요 없고, 네가 직장을 잡게 되면 앞으로 8년, 9년, 10년 동안 당신, 지금은 학생이죠. 미래에 받게 되는 소득의 3%를 나눠서 우리한테 줘라. 제가 일부러 갚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갚는다는 것은 부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를 우리한테 나눠줘라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급여의 3%는 학자금 상환으로, 그러니까 상환 겸 이제 학자금을 제공해 준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몇 년이 걸려도 좋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대를 나왔느냐, 공대를 나왔느냐, 영문학을 전공했느냐, 사회학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그 모델이 있어서, 퍼듀라면 퍼듀 모델이 있습니다. 퍼듀라는 인디애나주의
주립 대학이 있고요. 지금 이런 개혁안을 아주 실천을 잘하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인데 거기서는 만약에 미래 소득이 높은 산업에 속한 직장을 가진다면 나누는 비율이 작아질 테고요. 네. 만약에 월급이 낮을 것 같으면 나누는 비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갚아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만약에 직장을 갖지 못한다면, 네, 소득이 없다면 그건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네.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회사가 실패하거나 수익이 없으면 배당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만약에 부채라면 대출을 해줬다면 내가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물론 주식과는 전혀 다르지만 네. 주식적인 성격, 지분적인 성격의 학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학자금을 못 갖게 됐을 때 그 모든 위험을 학생이 지게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는 신용유의자가 되거나 네.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유예되면 나중에 갚거나 자기 병원 치료를 못 받거나 결혼을 유예하거나 뭐 집 사는 걸 유예하거나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이런 소득 나눔형 학자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소득이 나누면 없으면 안 갚아도 되고요. 미국 지금 연방법에 올라온 법안에 따르면 15,000불 이하의 연봉,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 이하면은 소득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기 생활을 해야 때문에. 된다. 예. 그리고 또 위쪽에도 반드시 나눠야 되는데 15% 이상은 나누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을 예. 벌어도 월급의 15% 이상은 뭐 상환 안 나눌 수 된다. 안 해도 예. 된다. 그런 틀 안에서 이제 나눔형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연방법이 지금 2016년도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끝까지 경쟁했던 마크 루비오 플로리다의 상원 의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법안이 2010년도에 올려와서 아직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미국이죠. 미국의 여야, 공화당, 민주당 간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곧 저는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을 받는 대학생으로서는 일단 네. 학장을 받아도 대학교를 마칠 수 있는데 네. 자기가 이제 직장을 얻으면 거기에서 이제 갚아갈 수 있지만 네. 직장을 얻지 못할 때는 그때는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런 학자금 대출의 그 자금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서 누가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겁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민간 회사 중에서 룸리라든지 13가 펀딩이라든지 민간 회사 중에서 이런 형태로 대출을 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일 먼저.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를 확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근거법이 불명확해서 이것이 과연 부채인지 뭐 주식인지 이게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없어서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스테이트, 우리로 말하면 도 또는 시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주 같은 경우도 주에서 주법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이제 제도화가 된 거거든요. 제일 먼저 그 오레곤주, 뭐 인디애나주 한 열 몇 개 주가 지금 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라는 텍사스, 매사추세츠 이런 데서도 이미 제도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을 대개의 경우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퍼듀 대학이라면 학구의 기술 개발 연구 재단 기금이 있고요. 네. 각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갖고 있는 재단 또는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펀드에서 돈이 나가고 갚게 되는 돈도 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야 그럼 이건 너무 위험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의 소득의 3%라는 건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은 3%는 굉장히 크고 아래쪽에 있는 3%에 있는 그 학생들의 또는 소득원의 3%는 작지만 그것이 평균화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이 이렇게 대출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 좀 높다, 소득이 낮을 것 같으면은 갚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하고 또 나누는 비율을 높이거든요. 네. 다 그 적절한 프라이싱 모델에 입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좀 더 수요와 공급 또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좀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학자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은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학자금 대출에? 지금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시하고 도인데 미국을 말하면 스테이트드, 버지니아 스테이트 또는 오레건 스테이트가 스테이트라는 지방 정부의 재정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법 자체가 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법안이 제안이 돼서 지금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제도화가 되면 연방 차원의 어떤 미국에 있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자원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기금들이 여기에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투입됐죠.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기금이 투입되어 있고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연방법이 제안된 이유이기도 하죠. 학자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일자를 넣어서 취직을 해서 네. 돈을 번다. 네. 그러면 월급의 3%다. 네. 그럼 만약 내가 한 연간 1억을 번다면 네. 1억에 이제 3%가 된다면 네. 그 몇 년간 된다면 자기 대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학생을 상대로 해서 뭔가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을 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돈이 주고 마는 것은 시장 원리고 투자다 이런 개념에 좀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 소득 나눔 학자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하되 초기에는 중앙 정부, 그 다음에 서울시, 각 도와 같은 지방 정부 중심으로 기금으로 운영해서 돈이 거기서도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돈도 정부의 기금으로 들어가서 네. 다음번에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출발점으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한정할 경우에 문제라 그럴까요? 조금 한계는 시장에 있는 엄청난 많은 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 있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정부와 공적인 자금 중심으로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으로 확대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러면 이렇게 미래 소득을 별로 벌지 못하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수준이 벌지 못할 학생들만 이런 학자금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사실 우려가 그렇죠.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공청회에서 토론자로도 나가보고 제가 많이 참석을 해보면 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시행을 해본 퍼듀 대학이나 포틀랜드 대학의 예를 보면 의외로 학점을 기준으로도 잘하는 학생부터 못하는 학생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과의 분포로 보더라도 미래 돈을 많이 버는 미국 특히 의대, 법대,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스쿨, 뭐 컴퓨터 사이언스, 네. 바이올로지부터 그렇지 않은 또 학과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한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자님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재벌이 될지 돈을 왕창 벌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우리가 마크 주커버그다 뭐 제프 베조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 사후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서 그런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아주 뛰어난 학생들도 이 학자금 소득 나눔 학자금을 활용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3%, 4% 나누는 것 때문에 97%를 포기할 바보는 없다고 보고요. 네. 자기가 받은 돈에 비해서 많은 돈이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내 같은 학교의 후배를 위해 사용되고 또는 정부에서 좋은 목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거는 뭐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불식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이런 그 소득 나눔 학자금 대출 형태 이런 게 미국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그 서양이나 이런 나라 다른 나라들은 예가 있나요? 당연히 선진국에 많이 있는 형태고요. 예. 항상 그 뭐랄까 죄수들이 세운 나라라서 그런지 호주라는 나라가 예. 굉장히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호주는 이 제도가 198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20년 됐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는 퍼스널 에쿼리, 그러니까 개인 소득 지분이라는 형태로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미국에서도 그 주와
민간에서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주목을 하게 된 계기는 미국이란 나라가 갖는 어떤 위상, 영향력이고 또는 미국이 연방법 차원에서 마크 루비오 의원의 대학생 미래 성공 투자법이라는 법안 또는 메서 의원이 또 대학생 미래 성취 투자법이라는 이런 법안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법안이 연방법 차원에서 됐다는 얘기는 연방 정부, 우리로 말하면 국가 중앙 정부가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현황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대조는 사실 2009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2009년. 2009년도가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해인데요. 정부를 대신해서 장학재단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출 보증. 그리고 특히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전에는 취업도 하기 전에 소득도 생기기 전부터 졸업만 하면 이제 원리금을 갚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소득이 생기고 취업이 되면 취업 후부터 갚기 시작해라. 그동안에 못 갚는 거는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는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부담 안 하면 저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부채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처럼요. 상속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정부도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취업할 때까지는. 그러면 빨리빨리 취업이 돼서 갚기 시작해야 정부도 재정의 부담이 적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경기 침체기 또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 유의자 비중도 높고 유예를 받는 학생도 높고 연체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학자금 이 정부가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고 편한 제도를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정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괜찮은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부실화가 진전이 돼서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면 편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주면 좋지만 이런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 사실상 이런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이걸 오래 하다가는 재정 위기,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국 이런 미래 소득을 나누는 형태, 그러니까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정부가 많은 부담은 갖고 있지만 잘난 사람들, 미래 성공한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나 제프 베조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의 소득의 일부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스킴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도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해야 되고요. 미국적인 상황, 미국적인 법 중에서 특히 직장을 잡고 소득이 있다라고 그때부터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미국 아까 15,000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한국에 적합한 수준을 정해서 그 이상이 될 때 나누도록 하고 또 얼마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은 나누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중 같은 거는 좀 많은 연구,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실제 자료를 통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또 당사자인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들과의 또는 공개된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한국에 큰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몇 개 기업이 있지만 그것도 들어가 보면 교육 투자, 뛰어난 인적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부채 늪에 빠지게 만들어서 혁신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이런 학자금 대출에 뭔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네. 큰 대기업에 이런 데서 장래 미래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학자금 대출 기금에 참여하는 뭐 이런 방법은 아주 없을까요?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맞아. 미국에서 만약 연방법이 되면 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요. 한국에서도 만약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개발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있으면 한국 경제가 다 도움을 받고 기업이 도움을 받으니 뭐 이런 기금에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학자금 대출 네. 방향 어떤 네.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인지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논의한 말씀드린 내용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제 부채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개혁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난해해지면 그 문제를 발생한 차원과 동일한 차원의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난해하고 심각해졌다. 학자금 문제가 심각해졌다면 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걸 뛰어넘자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오늘 제안한 소득 나는 학자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학자금 혁신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창업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젊은이들이. 그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가 살아서 높은 사학이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그들의 뇌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채로 찌들린 학자금 대출로 찌들린 젊은이들은 아무리 IQ가 170이라도 절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데 어떻게 여유 있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또는 창업기업을 만들기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창투법, 창업발전법, 창업투자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학자금법을 개정해서 학자금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선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끝없는 꿈을 도전해보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자금 대출 문제, 가계부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